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반도체를 지배한다. 2.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미국을 능가한다. 3. 러시아에 대한 K2 위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23일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외주 업체를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해외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기회 삼아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려는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열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B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병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지요.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미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에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 외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당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에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D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칩이나 VIS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4.2세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요.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녹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의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왜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OL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 OLED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가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KF-21 보라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F-22 랩터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벌써 26년. 마침내 공중 우세의 판도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때 아닌 비아냥이 KF-21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로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로 KF-21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가능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KF-21이 6세대 전투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들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계열 전투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일례로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40대에 불과합니다. 보유 물량으로 따지면 절반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너드키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 영미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 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로도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선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콕 집어 스텔스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능적 형상에서 상당 부분 스텔스기를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만큼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일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건 시대착오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반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 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임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6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직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 전 영역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6세대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색적 및 추적, 최적의 화력 지원 유도부터 결심,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존재가 전략 단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요. 또한 6세대기는 통상적으로 MUMT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기 1대란 곧 전투기 1대와 로열 윙맨 역할의 무인기 수대를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열 윙맨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면 SEAD 임무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선제 투입하는 식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현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아예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차이가 다소 막연한 소프트 파워였다면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재래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 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NGAD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고 FCAS 프랑스가 독자 개발을 운운하면서 협상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 3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 다수의 갑질로 프로젝트 파기까지 언급되었다가
간신히 산업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GCAP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약도 없는 전투기 개발에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다 보니 중간에 한 나라만 빠져도 사업 자체는 물론 나머지 두 나라의 전투기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판인데요. 심지어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트너 중 한 명이 작업 시작 후 갑자기 철수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컨셉 디자인만 공개했을 뿐이지만 독자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카피품들의 역사를 보면 독자 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과 연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6세대기 자체를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6세대기에 도달하려면 5세대 전투기라는 발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기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걸음마는 할 줄 아니까 뜀박질은 건너뛰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라는 건 단계적인 기술 성장을 통해서만 그 윤곽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들 대한민국이 아직 6세대기에 도전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단한 오해입니다. 분명 전투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이나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늦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연구 개발과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최근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제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블락 0 블락 1 개발 단계입니다.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F5, KF5를 대체하기 위해 긴급 소요분으로 4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호 블락 2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블락 2단계에서부터 폴란드의 참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블락 3화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현재 반매립 형태인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MUMT 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 무인 편대기 개발을 주관하는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무인기 단독 초도 비행을 계획 중이고 2027년 KF-21과의 합동 작전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5세대 단계에서부터 스텔스를 확보하는 5세대 MUMT와 이를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5.5세대까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6세대기 개발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조바심 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끝에 가서는 착실한 단계적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빠르게 곤라인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북해 함대 다음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본토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제자리만을 지키던 함대인데요. 그런 거대한 전력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에서는 한국이 NATO와 러시아 사이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품질 무기, 특히 그 중에서도 K2 흑표가 양측 육군력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가 유력 외신을 통해 이렇게까지 KE를 고평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까지 나오자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사실상 외신에서의 평가를 시인한 셈이죠. 세계 각국은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서방 국가와 반목하면서도 눈 깜짝도 하지 않던 러시아가 유독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급상승한 한국의 입지에 새삼혈을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자국산 전차라고 자부하는 뉴알타이 초도 생산분 이대를 군에 최초로 인도하고 시험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포함해 튀르키예의 고위직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그만큼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에서 기대받는 존재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못지않은 각오로 국산 무기 개발에 혼을 쏟고 있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그 첫 단추와도 같은 존재였죠. 튀르키예는 90년대 중반 수립된 국산 전차 개발 계획에 따라 해외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과거 한국이 미국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K1 전차를 설계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때 튀르키예가 선정한 원천 기술은 잘 알려졌다시피 K2 흑표였는데요. 튀르키예도 자신감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활강포와 장갑제 기술, 그리고 시험평가 기술만을 이전받았었죠. 이전받은 기술 3가지는 모두 전차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력체계는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동성 역시 전차 성능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당시의 튀르키예는 그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에 도전함으로써 전차뿐만이 아닌 기갑 무기 전반의 원천 기술을 습득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개발 당시에는 전체 기술 중에서 한국산 기술은 50% 미만이었고 이대로라면 튀르키예가 나쁘지 않은 수준의 합작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알타이 전차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2015년에는 갑자기 한국산 기술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에는 현수장치, 자동 식별 및 자동 추적, 피하 식별 장치, 방사능 차폐 라이너 등 KE가 특히 자랑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길고 길었던 파워팩 선정 문제에서 미루어 보아 튀르키예는 동력 개동 개발이라는 도전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타이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낸 뒤로 작년까지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양산기인 뉴알타이는 결국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달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초 마침내 양산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인 것입니다. 다만 이미 국산 부품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자국산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물건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 장갑이 전부 한국산인데 이걸 더 이상 튀르키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영상에 대한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한편엔 그저 자국산 무기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결국 KE와 다를 것이 없는 무기를 돈 주고 사온 셈인데 거기에 20년을 넘게 끄텄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의견의 반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득 볼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가 구매해서 장착한 파워팩은 머자나 원판인 KE에도 탑재될 예정인 신제품입니다. 이 한국산 파워팩은 한국에서의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서 실물에 탑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튀르키예가 이걸 사다가 알타이에 달겠다고 밝히면서 파워팩이 KE에 탑재되어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튀르키예가 대신 해주게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형태로 튀르키예로 갔기 때문에 한국은 돈을 받고 KE 파워팩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내년까지 이어지는 뉴 알타이의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KE에 이 파워팩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의 수출에도 힘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한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KE가 아닌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을 채용해서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팩을 생산하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전차 엔진을 조금만 변형하면 자주포 엔진, 함정용 엔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진 독일 엔진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의 K2들 포함해 수많은 전차의 심장은 독일산 파워팩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파워팩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라면 독일산 파워팩의 독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까지 전부 국산화한 진짜 국산 무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기를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자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K2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의 B. 에이브럼스는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을 통해 한국의 K2가 유럽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러시아에서는 공포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물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NATO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방 세계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이 현재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를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 자체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들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해뒀던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도 K2 전차가 NATO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NATO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러시아의 T-72 등 현재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그 기본이 되는 들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NATO군의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가 이끄는 K 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했던 것처럼 K2,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의 기갑 무기는 대량 양산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처럼 각국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량이 많이 떨어진 유럽 방산이 한국 방산의 유럽 상륙을 방어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나리오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NATO군의 지상 무기 체계를 한국이 독식하거나 어떻게든 개발 역량을 짜낸 유럽 방산이 한국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내서 NATO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겠죠. 어느 쪽이 되든 근본부터 연식이 다른 최신 무기를 상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평양 함대까지 동원해서 동해상에 전력을 전개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한국 무기의 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도 서방 국가들 거의 전부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러시아를 척졌을 때도 덤덤하게 대응했던 러시아가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대해 의아해했죠.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졸전으로 1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적 진영 전체의 무기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상황은 동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때 무기 기술을 건네며 나라 빚을 갚았을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크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무기 기술 좀 준다고 별일이나 생기겠냐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어느새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종전 후의 한국의 위상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